엄마, 나도 피하자야. 강미선 씨,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미선의 울부짖음이 호텔 복도에 메아리칩니다. 지연은 경찰차에 실려가는 딸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낳은 게 정말 사람이 맞나?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지연은 요양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환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64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빛만큼은 7년 전 그날 이후로 생기를 잃었죠. 복도 끝 작은 사무실에는 아들 도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35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그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지연의 가슴엔 바늘이 꽂히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간호사 김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마당에는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죠. 가을이었습니다. 도윤이 떠난 지 벌써 7번째 가을이 왔습니다. 지연은 매일 이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꼭 잡아주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름을 잊어버리면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었죠. 이 일상이 지연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오후 3시 병원 현관문이 열리며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딸 강미선이었죠. 38살의 미선은 대기업 재무이사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하이힐 소리를 똑똑 울리며 걸어오는 모습은 도시적이고 세련됐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선은 병원에 올 때마다 항상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을 팔고 강남으로 이사하라는 이야기였죠. 엄마, 또 이러고 계세요? 미선은 사무실 문을 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병원 이제 그만 정리해요. 제가 강남에 좋은 아파트 알아봤다니까요. 30평대 새 아파트인데 엄마 혼자 살기 딱 좋아요. 병원은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이 병원에는 엄마가 돌봐야 할 어르신들이 계셔. 이분들은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분들이야. 아니, 엄마. 60이 넘으신 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실 거예요? 오빠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엄마 인생 좀 편하게 사세요. 미선은 가방에서 부동산 서류를 꺼내며 책상 위에 탁 놓았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병원은 제가 알아서 좋은 값에 팔게요. 이 동네도 재개발 들어온다던데 지금 팔면 10억은 받을 수 있어요. 10억이요, 엄마. 지연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딸의 눈빛이 너무도 차가워 보였죠. 사람 돌보는 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병원은 내 아버지랑 엄마가 30년 동안 일궈온 곳이야. 그리고 도윤이도 여기서 자랐잖니. 엄마한테 이곳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추억이고 삶이야.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추억이요? 엄마, 추억 가지고 밥 먹고 살아요? 오빠는 이미 없어요. 없는 사람 붙잡고 살면 뭐해요? 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맨날 오빠 생각만 하시잖아요. 저는요? 저는 살아있는데 왜 저는 안 보이세요? 지연은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선의 눈빛에는 오래된 원망이 서려 있었죠. 지연은 그 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도윤만 편애했다는 미선의 불만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아들이었고 장남이었고 병원을 물려받을 후계자였으니까요. 미선아, 엄마가 너를 안 본 게 아니야. 다만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미선은 혀를 차며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에휴, 알았어요. 어차피 엄마 고집 꺾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빠 없는 지금 이 병원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늙은 사람들 모여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곳이잖아요. 미선아,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이미 몸을 돌렸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복도를 걸어 나갔죠. 환자 한 분이 놀라 고개를 돌렸고 간호사 김선희가 난처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에 박혔죠. 미선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 원래부터 이랬을까요? 지연은 도윤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선이한테 잘못한 걸까? 저녁 9시 지연은 병원 숙직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오후 서대문구 한 공사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최근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은 낡은 도시락통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들것에 실려가는 여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지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그 눈매와 입술선은 절대 잊을 수 없었죠. 이하영.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의 아내였던 여자, 도윤이 죽은 직후 병원 금고에서 3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믿었던 며느리였습니다. 지연은 7년 동안 그 여자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죽어 슬픔에 빠진 집안에서 돈까지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하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 속 하영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더러운 옷, 그리고 손에 꼭 쥐고 있는 낡은 도시락통. 지연은 그 도시락통을 알아봤습니다. 하영이 늘 도윤에게 싸주던 바로 그 초록색 도시락통이었죠. 김치볶음을 가장 좋아했던 도윤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하던 며느리. 그런 하영이 왜 노숙자가 됐을까요? 왜 그 도시락통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손에 쥐고 있을까요? 지연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랐죠. 의심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였습니다. 지연은 7년 동안 하영을 도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만약 하영이 돈을 훔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간 걸까요? 지연은 핸드폰을 들어 경찰서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의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지연은 도윤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새벽 5시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죠. 하영이 이송됐다는 병원을 찾아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에는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도윤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 금고가 열려 있었고 3천만 원이 사라졌었죠. 그리고 하영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당연히 하영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판단했고 미선도 역시 그 여자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라며 혀를 찼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영은 금고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도윤과 지연 그리고 미선만 알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 어젯밤에 정신을 차리셨는데 경찰서로 연행되셨어요. 노숙자 보호소에서 발견된 분이라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대요. 지연은 다시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지연은 담당 형사를 만나 하영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을 아십니까? 제 며느리예요. 2년 전에 연락이 끊겼는데 어제 뉴스를 보고 알게 됐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실에 계십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하영이 나왔습니다. 7년 만에 본 하영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28배 발랄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른 몸에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만 남아 있었죠. 하영은 지연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두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어머님, 하영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지연은 다가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뼈만 남아 있었고 차가웠죠. 하영아,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니? 하영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 말만 반복했죠. 지연은 형사에게 부탁해 별도의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공간에서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영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하영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도시락통만 꽉 쥐고 있었죠. 지연은 그 도시락통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거 도윤이 좋아하던 거 맞지? 네. 하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윤 씨가 제일 좋아하던 김치볶음이요. 사고 난 그날도 이걸로 싸드렸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치 썰고 베이컨 볶고 계란 노른자도 올려서요. 도윤 씨가 점심에 드실 거라고 했거든요.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도윤 씨가 출근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미선 씨한테서요. 차를 정비소에 맡겼다가 찾아왔으니까 확인하고 타라고요. 도윤 씨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영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중앙선을 넘었대요. 화물차랑 정면 충돌했고요.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어머님. 도윤 씨 차는 새 차였거든요. 브레이크가 고장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비소에 전화했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에서 뭐래? 정비 기록이 없대요. 미선 씨가 차를 맡긴 적도 없고 차를 손댄 적도 없대요. 하영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 사고 일부러였어요. 누군가 브레이크를 고의로 망가뜨렸어요.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누가 왜 그런 짓을?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기 힘든 듯 한참을 망설였죠.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예요. 미선 씨가 그랬어요. 장례식 전날 밤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언니, 오빠가 사라져야 우리 가족이 편해질 거야. 오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졌잖아. 그 말을 들었어요, 어머님. 지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이가 그런 말을? 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선 씨한테 따졌죠. 무슨 소리예요? 도윤 씨는 당신 오빠잖아요. 그랬더니 미선 씨가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가 말했어요.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사라져. 안 그러면 너도 오빠처럼 될 거야. 지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미선이가 도윤을? 말도 안 됐습니다. 아무리 남매 간에 갈등이 있었다 해도, 아무리 부모의 편애가 심했다 해도, 그렇다고 오빠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너는 도망친 거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 씨가 금고에서 돈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 방에 몰래 숨겨놨어요. 다음 날 그 돈이 없어지고 저한테 의심이 쏠렸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도 어머님도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요. 지연은 하영을 끌어안았습니다. 7년 동안 원망했던 며느리, 도둑이라 믿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피해자였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안해, 하영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지연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말 미선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정말 자기 오빠를 죽였을까요? 아니면 하영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지연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죠. 손을 떨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비소도 찾아가야 했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다시 봐야 했습니다. 지연은 하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영아, 나랑 같이 가자. 진실을 밝혀내자. 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엄마가 끝까지 확인할게. 지연은 하영을 데리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영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로 했죠. 지연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영을 택시에 태워보낸 후 지연은 곧바로 7년 전 도윤의 차를 정비했다는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단골로 다니던 곳이었죠. 정비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바뀌어 있었죠. 예전 주인은 은퇴했고 새 주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새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7년 전 여기서 일했던 분들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아들 차 정비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새 주인은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은 다 그만뒀어요. 전 주인 박 사장님도 지방으로 내려가셨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7년 전 기록을 찾으세요? 지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었는데 혹시 정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새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장부를 들고 나왔죠. 제가 인수받을 때 옛날 장부들도 같이 넘겨받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성함이랑 차량 번호 기억하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도윤의 이름과 차량 번호를 말했습니다. 새 주인은 장부를 넘기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새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 기간에 해당 차량 정비 기록이 없어요. 정말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영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미선은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차를 정비소에 맡긴 적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미선은 왜 도윤에게 차를 확인하라고 말했을까요? 새 주인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받을 때 박 사장님이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가게를 급하게 정리한 이유가 뭔가 곤란한 일이 있었대요. 자세히는 안 말씀하셨지만 돈 문제로 협박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협박이요? 누가요? 그건 저도 몰라요. 다만 박 사장님 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돈다발을 주면서 입 다물라고 했대요. 그 뒤로 사장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결국 가게를 정리했다고요.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자, 돈다발, 협박?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새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정비소를 나섰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죠. 박 사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연은 새 주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새 주인은 잠깐 망설이다가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는 강도윤 어머니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7년 전에 제 아들 차를 정비해 주셨던 분이신데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윤, 그분 아들분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말을 못했죠.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어떤 여자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씨 동생이라던 여자요.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찾아왔어요. 돈 500만 원을 주면서 부탁이 있다고 했죠. 오빠 차 브레이크에 손을 대달라고요. 완전히 고장 나게는 말고 며칠 후에 서서히 말을 안 듣게 만들라고요.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미선, 정말 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셨나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그런 짓은 할 수 없다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웃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사장님 아드님 고등학생이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뭘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여자 말대로 했어요. 브레이크 라인에 아주 작은 구멍을 냈어요. 당장은 괜찮지만 며칠 지나면 브레이크 오일이 새면서 제동력이 떨어지게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사고 소식을 들었죠. 저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박 사장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하루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강도윤 씨 얼굴이 꿈에 나와요.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연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죠. 사장님, 이 내용 경찰한테 진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 아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박 사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 7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선, 지연이 낳은 딸 미선이 정말 오빠를 죽인 겁니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한 달이나 준비해서 오빠를 죽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단순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연은 도윤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 생각났습니다. 경찰이 건네준 자료가 집에 있었죠. 지연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랍을 뒤지자 두꺼운 봉투가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정리해준 도윤의 마지막 유품들이었죠. 통화 기록을 펼쳤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도윤의 마지막 통화는 미선이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 통화 시간 3분. 지연은 그 기록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선이 도윤에게 차를 확인하라고 전화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짓말로 도윤을 차에 태우기 위해서였죠.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듣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지연은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며 말했죠. 미선아, 엄마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같이 밥 먹자. 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병원 팔기로 마음 바꾸셨어요? 아니, 그냥 딸이랑 밥 한번 먹고 싶어서. 강남 내가 좋아하는 일식집에서 보자. 엄마가 살게. 지연은 억지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7시에 봐요. 지연은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년 동안 늙은 자신의 얼굴이 보였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담담해야 했습니다. 딸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진실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됐죠.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일식집. 미선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모습이 세련됐죠. 지연이 자리에 앉아 미선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엄마, 뭐 드실래요? 여기 오마카세 코스 괜찮아요.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엄마는 뭐든 좋아. 지연은 미선의 얼굴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미선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직원을 불러 주문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딸의 모습이었죠. 요리가 나오고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병원 얘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남에 정말 좋은 아파트 찾아뒀거든요. 엄마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도윤이 사고 나던 날 내가 오빠한테 전화했지? 지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미선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랬나? 기억 안 나는데요. 7년 전 일인데. 통화 기록에 남아있어. 오전 8시 15분, 3분 동안 통화했더라. 지연은 미선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죠. 아, 그때요? 그냥 안부 전화였을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미선은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지연은 계속 물었습니다. 차를 정비소에 맡겼다가 찾아왔으니 확인하라고 했다며?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세요? 정비소에 확인해 봤어. 도윤이 차는 그날 정비소에 맡겨진 적이 없대.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너 오빠한테 거짓말한 거니? 미선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엄마, 7년 전 일을 왜 지금 캐내요? 그리고 설마 제가 오빠 차에 뭔가 했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야. 확인했어. 지연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박 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적어 놓은 종이였죠. 정비소 박 사장이 다 얘기했어. 내가 돈을 주고 브레이크에 손을 대라고 했다며. 박 사장 아들까지 협박하면서 미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냉랭한 표정만 남았죠. 그래서요? 그 늙은이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영이도 만났어. 내가 협박했다며. 입 다물고 사라지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죠. 미선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정말 오빠를 죽인 거니? 미선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럴 거예요? 창피하게. 앉아.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미선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리죠. 미선은 팔짱을 끼며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오빠 차 브레이크에 손을 댄 거. 제가 시킨 거 맞아요.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직접 듣는 것과 짐작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죠. 왜 그런 짓을 했니? 왜요? 미선이 비웃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모르세요? 평생 오빠만 사랑하고 저는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오빠는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병원 후계자니까. 저는요? 저는 딸이니까 결혼이나 잘하면 된다고 하셨죠. 대학 등록금도 오빠는 전액 대주면서 저는 반만 대주셨잖아요. 미선아, 그건. 지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미선은 막았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 쓰셨죠. 병원이랑 재산 전부 오빠한테 물려주고 저한테는 현금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미선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넘게 딸로 살았는데 고작 5천만 원이라니. 저는 그냥 물건이었어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 확실히 불공평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오빠가 없으면 제가 유일한 상속자가 되잖아요. 병원도 제 거, 재산도 제 거. 그럼 엄마도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너를 안 사랑한 적 없어. 지연이 외쳤습니다. 엄마는 너도 사랑했어. 거짓말. 미선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접시가 덜컹거렸죠. 엄마 눈빛 봤어요. 저 볼 때랑 오빠 볼 때랑 완전히 달랐어요. 오빠 볼 땐 눈에서 빛이 났는데 저 볼 땐 그냥 의무감만 있었죠. 저도 알아요. 엄마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키운 거라는 걸.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지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걸, 딸에게는 냉정했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빠를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 너희는 남매야.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 미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 가족이 이렇게 차별해요? 전 평생 가족이라고 느껴본 적 없어요. 식당을 나선 지연은 비틀거렸습니다. 미선은 차가운 표정으로 먼저 걸어갔죠. 지연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낳은 게 정말 사람이 맞나?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선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새벽 4시쯤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하영이요. 하영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집에 불이 났어요. 지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디야? 반지하 원룸이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하영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하영이 보낸 주소로 향했죠.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는 소방차와 경찰차가 서 있었고 주민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고 품에는 6살쯤 돼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죠.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영아,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서연이요. 하영은 아이를 꽉 안으며 떨었습니다. 도윤 씨 딸이에요, 어머님. 지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녀, 도윤의 딸이 있었다니. 지연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도윤을 닮았습니다. 눈매와 입술이 꼭 닮았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엄마는 왜 몰랐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미선 씨가 임신 사실 알면 아이까지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하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숨기고 혼자 나왔어요. 2년 동안 이 아이랑 도망 다니며 살았어요. 지연은 하영과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켜줘야 했는데. 소방관이 다가왔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방화로 추정됩니다. 문틈으로 인화성 액체를 부은 흔적이 있어요. 지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화요? 경찰관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벽에 스프레이로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입 다물라고요. 혹시 누가 협박한 적 있으세요?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조용히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불이 났고요. 지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선, 또 미선이었습니다. 지연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제 딸을 조사해 보세요. 강미선이요. 이 일은 제 딸이 한 거예요. 경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님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연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도윤의 사고가 미선의 소행이었다는 것, 박 사장의 증언, 하영에 대한 협박까지. 경찰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입건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연은 하영과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요양병원 빈 병실에 둘을 재웠죠. 하영은 지쳐서 금방 잠들었지만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예요? 아이가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서연아, 할머니가 이제부터 너랑 엄마 지켜줄게. 아이는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지연은 그 손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미선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미선을 고소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정비소 사장 증언도 있고 방화 사건도 있고. 하지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산 문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따님께서 대기업 재무이사시라면 상당한 재력이 있으실 겁니다. 변호사 선임도 잘하실 테고요.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명의 계좌 확인해 보셨어요? 계좌요? 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변호사는 컴퓨터를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서 최근 3년간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어요. 회사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 돈이 또 다른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런 계좌 만든 적 없는데요.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어머님 명의니까 어머님 책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병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10억 원이요. 이것도 아시나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라요. 제가 도장 찍은 적도 없고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한 거죠. 횡령과 문서 위조까지 더해졌네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밝혀지면 어머님도 피해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이 압류될 수도 있어요. 지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선은 오빠를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까지 이용하고 파멸시키려 했던 거죠.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횡령과 명의도용으로 고소하세요. 그리고 은행에 사기 대출 신고하시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머님이 피해자라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세요. 따님과의 싸움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제가 낳은 딸이지만 이제는 괴물이 돼버렸어요. 그 괴물을 막아야 해요. 제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그날 오후 지연은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살인 교사, 방화 횡령, 명의도용, 협박. 모든 혐의를 담았죠.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미선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지연은 병원으로 돌아와 하영과 서연을 봤습니다. 아이는 병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하영은 창밖을 보고 있었죠. 지연은 하영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지연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미선이 순순히 무너질 리 없었으니까요. 사흘 후 지연은 집 안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유품 상자가 어딘가에 있었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리하지 못한 채 쌓아둔 상자들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서류, 사진, 그리고 도윤이 쓰던 물건들이 나왔죠.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자 바닥에 검은색 작은 장치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였죠. 도윤의 차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였습니다. 경찰이 사고 조사 후 돌려준 것이었는데 지연은 차마 볼 용기가 없어 그냥 상자에 넣어뒀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면 뭔가 알 수 있을까요? 지연은 노트북을 켜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나왔죠. 사고 당일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도윤의 차 앞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침 8시 도윤은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미선아. 무슨 일이야? 미선의 목소리가 블랙박스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오빠 어제 차 정비소에 맡겼다가 찾아왔어. 브레이크 점검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출발해. 정비소? 내가 맡긴 적 없는데?
도윤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오빠 차 상태 안 좋아 보여서 맡긴 거야. 괜찮으니까 그냥 타. 그리고 오늘 중요한 계약 있다며? 잘하고 와. 미선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미선아. 도윤은 전화를 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동생을 믿었던 거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도윤은 도시락을 옆자리에 놓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영이 싸준 김치볶음 도시락이었죠. 차는 순조롭게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도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왜 이래?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발을 여러 번 밟았지만 차는 제대로 멈추지 않았죠. 이게 무슨... 도윤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습니다. 차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내리막길이었죠. 도윤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급커브 구간에서 차는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마주오던 화물차의 경적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충돌 직전 도윤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하영아, 미안해. 서연이 잘 부탁해. 그리고 굉음과 함께 영상이 끊겼습니다. 지연은 노트북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영과 뱃속의 아이를 걱정했던 거죠. 지연은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이번엔 음량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도윤과 미선의 통화 부분을 반복해서 들었죠.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의 목소리 뒤로 희미하게 들리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됐어. 끊어.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지연은 소리를 더 키워 집중했습니다. 분명히 남자였습니다. 미선 혼자 통화한 게 아니었던 거죠. 누군가 옆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목소리가 낯익다고 느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죠. 지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미선의 남편 박준혁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미선의 남편,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똑같았죠.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선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선의 남편도 공범이었던 겁니다. 둘이 함께 도윤을 죽인 거죠. 지연은 블랙박스 파일을 복사해 여러 곳에 저장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블랙박스 파일을 보여줬죠. 형사는 영상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대단한 증거네요. 음성 분석 들어가면 확실히 입증될 겁니다. 미선 남편도 조사해 주세요. 공범이에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혁 씨도 참고인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지연이 경찰서를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경찰서 다녀오셨죠? 블랙박스 제출했다며요? 지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대기업 재무이사예요. 경찰서에 아는 사람 한둘이 아니죠. 미선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소용없어요. 음성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약해요. 변호사가 그러던데요. 내가 한 짓은 다 밝혀질 거야. 박 사장 증언도 있고, 하영이 증언도 있고, 이제 블랙박스까지 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엄마야말로 조심하세요. 엄마 명의로 된 불법 대출이랑 횡령건, 세무서에서 조사 들어간대요. 자칫 잘못하면 엄마가 감옥 가실 수도 있어요. 지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으면서 뻔뻔하게. 증거가 있어야 말이죠. 엄마 도장 찍힌 서류들 다 있어요. 필적 감정에도 비슷할 거예요. 제가 엄마 글씨 따라 쓰는 거 참 잘하거든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냥 조용히 사세요. 안 그러면 엄마도, 그 며느리도, 손녀도 다 망가질 거예요. 협박이니?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엄마가 저한테 대항하면 이길 수 없어요. 저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엄마는요? 늙은 몸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미선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선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선은 돈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매수할 수 있고 변호사도 잘 쓸 수 있었죠. 지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길 수 없는 걸까요? 그때 지연의 머릿속에 도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영아, 미안해. 서연이 잘 부탁해. 도윤은 마지막 순간에도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 서연을 지켜야 했고 도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지연은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영과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연은 둘을 꽉 안았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가 끝까지 싸울게. 너희를 지킬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미선을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미팅룸이었습니다. 중립적인 공간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었죠. 미선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정신 차리신 것 같네요.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지연은 일찍 도착해 미팅룸을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작은 상자를 놓았죠. 그 안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확히 2시 미팅룸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죠. 미선은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엄마,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지연은 테이블 위에 상자를 밀어 미선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거 보고 가. 내 오빠 마지막 모습이야. 미선은 상자를 열어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블랙박스요? 이미 경찰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걸 왜 보여주세요? 그냥 내가 뭘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미선은 어깨를 으쓱하며 메모리 카드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엄마, 저 안 봐도 알아요. 제가 뭘 했는지. 그리고 후회 안 해요. 미선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이거 보세요. 엄마 명의로 된 횡령 증거 서류들이에요. 세무서에서 이미 조사 시작했고요. 빠르면 다음 주에 엄마 소환될 거예요. 지연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오빠를 죽이기로 결심한 게 정확히 언제였니?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아빠가 저한테 말했어요. 너는 여자니까 대학도 적당히 가고 시집이나 잘 가라고요. 그때 오빠는 의대 준비하고 있었죠. 엄마는 오빠 과외선생 구해주고 학원비 수백만 원씩 쓰고 저한테는요? 미선아, 넌 성적이 그 정도면 됐어라고 했죠.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오빠가 없으면 나한테 관심 가지겠구나. 하지만 막상 죽일 용기는 안 났어요.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유언장 봤을 때 확신했죠. 오빠를 없애야겠다고. 미선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오빠를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 너희는 남매였어. 남매요? 미선이 비웃었습니다. 남매였으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가족은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각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였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준혁이도 알고 있었니? 내 남편도? 미선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준혁 오빠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계획을 세울 때 들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죠.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요. 준혁 오빠는 저 없으면 안 돼요. 제 아버지 덕분에 승진한 거니까요. 지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너희 둘 다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미쳤다고요?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밟아야 해요. 엄마가 오빠만 사랑한 것처럼 저도 제 방식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 미팅룸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법이 너를 심판할 거야. 형사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강미선 씨,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선은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미선은 지연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도 끝이에요. 제가 만든 증거들 때문에 엄마도 감옥 갈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이미 변호사랑 다 정리했어. 내가 위조한 서류들, 필적 감정 결과 나왔어. 엄마 글씨가 아니래. 그리고 은행 방문 기록 확인했더니 그날 엄마는 병원에 있었어. 너 혼자 엄마 도장 들고 간 거지.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걸 다 가릴 순 없어.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도 오늘 아침에 체포됐어. 공범으로. 준혁이가 다 자백했대. 내가 계획했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 미선은 비틀거렸습니다. 준혁 오빠가 날 배신했어요? 배신이 아니야. 진실을 말한 거지. 지연은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선아, 엄마는 너를 용서 못해. 하지만 엄마도 잘못했어. 너한테 상처 준 거. 그건 사과할게. 미안해.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사과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늦었어요. 엄마가 진작 저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경찰이 미선을 끌고 나갔습니다. 미선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연은 빈 미팅룸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미선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보였죠. 지연은 창문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아, 엄마도 괴로워. 너를 낳은 게 죄라면 엄마가 죄인이야. 하지만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하영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영아, 끝났어. 미선이 잡혔어.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빨리 오세요. 지연은 눈물을 닦고 미팅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선은 지연이 낳은 딸이었지만 동시에 괴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괴물을 만든 책임이 지연에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이제 편히 쉬렴. 지연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하늘이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요양병원 마당에는 새로 심은 벚나무에서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죠. 지연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옆에 하영과 서연이가 함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할아버지가 손 흔드세요. 서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환자 한 분께 손을 흔들었죠. 7살이 된 서연이는 요양병원 마스코트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서연이를 보면 얼굴이 환해졌고 서연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좋아했습니다. 하영은 이제 병원 간호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식사를 챙기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었죠. 하영의 얼굴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환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하영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지연이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거든요. 주방에서 채소를 썰고 있을 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선고 공판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지연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강미선 씨와 박준혁 씨 모두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미선 씨는 살인 교사와 횡령으로 징역 15년, 준혁 씨는 공범으로 징역 10년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50이 넘어서야 세상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였죠. 지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선은 지연이 낳은 딸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영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깐 생각이 많아져서. 미선 씨 생각하시는 거죠? 하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어머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도 엄마로서 미선이한테 잘못한 건 사실이야. 엄마가 사랑을 공평하게 줬다면 미선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영은 지연을 꽉 안았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놓아주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님은 행복하셔야 해요. 지연은 하영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하영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견딜 수 있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환자들이 식당에 모였고 지연은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나눠줬습니다. 서연이도 할머니를 도우며 밥그릇을 날랐죠. 식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환자 한 분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엔 늘 슬퍼 보이셨는데.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고 환자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지연은 하영과 서연이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죠. 도윤이 생전에 좋아하던 장미를 심어놓은 곳이었습니다. 서연아, 여기가 내 아빠가 좋아하던 장미밭이야. 지연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장미 앞으로 갔습니다. 붉은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죠.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서연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엄마를 많이 사랑했고 너를 많이 기다렸어. 내가 태어나는 걸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지연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아빠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서연이가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웃고 계실 거야. 하영도 다가와 둘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죠. 봄바람이 불어와 장미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도윤의 냄새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지연은 사무실에 앉아 도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연은 사진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내 딸 잘 키울게. 하영이랑 서연이 엄마가 평생 지킬게. 그리고 미선이. 미선이는 엄마가 용서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면회는 갈 거야. 그게 엄마의 마지막 돌이니까. 지연은 서랍을 열어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교도소에서 온 미선의 편지였죠. 지연은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열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선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선이에요. 엄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부터 할게요. 오빠를 죽인 거, 엄마를 이용한 거, 하영 언니랑 서연이를 괴롭힌 거, 다 제 잘못이에요. 변명할 생각 없어요. 제가 괴물이 된 거 맞아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미선의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도 사람이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엄마 눈에 빛나는 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잖아요. 전 영원히 오빠 그림자였어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지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선도 피해자였습니다. 지연의 편애가 미선을 괴물로 만든 거였죠. 하지만 그래도 미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엄마, 전 15년 동안 제가 한 짓을 반성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제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그때 한 번만 용서를 구할게요. 오빠한테도, 하영 언니한테도, 서연이한테도, 그리고 엄마한테도. 안녕히 계세요. 딸 미선 올림. 지연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미선을 면회 가는 날, 이 편지를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밤이 깊었습니다. 지연은 병원을 돌며 환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하영과 서연이가 자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둘은 나란히 누워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죠.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숨을 쉰다. 지연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딸을 잃은 슬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손녀와 며느리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죠. 지연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